32페이지에 답을 맞춘 사람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3명? 4명? 32페이지는 좀 맞은 사람들이 많고요. 자, 32페이지를 제대로 그린 사람이 20가 제대로 그린 것처럼 보였어요. 사실은 32페이지의 빛은 거울에서 반사되잖아. 근데 빛은 반사되지 않아요. 직진해요. 이 길이가 얼마냐면 요거 4고요. 요 길이가 얼마냐면 6이거든요. 반대편까지 갈 때 조건이 있어요. 몇 번 반사해요? 3번 반사해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나가면 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3번을 반사시킬 거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번을 반사시킬 때 이렇게 이렇게 갔어요. 맞아? 3번을 반사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입사각과 반사는 두개 같이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가요. 이제 이거를 작동하면 지금 거울에서는 반사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 부피까지 얘는 뭐 한 거냐면 직진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반사함에 따라서 가로의 길이만 달라져. 세로의 높이는 여기서 그냥 직진해서 이렇게 가서 높이로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리죠. 몇 번을 튕기던 상관없어. 됐어? 근데 여기서 반사될 때요. 거울이 이제 대칭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빛이 여기에 올 때 요점이 n으로 끝나면 돼요. 직진해서 올 거예요.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냐? 2.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 4. 요 그대로 뒤집으면 여기 위치. 맞아요. 또 여기서 여기까지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지점을 여러분들이 뭐 1번 지점이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2번 지점이 되는데 여기에 대칭돼서 여기가 2번 지점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또 뒤집어서 여기 지점이 와야죠. 그러면 또 여기서 4만큼 가요. 4. 그러면 여기 3번 지점이 와요. 이게 요 지점. 맞아? 맞냐? 하고 있어요? 됐어? 요게 반사, 요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대칭돼서 요 지점이 온 거야. 2번이 여기야. 그리고 또 뒤집어서 여기가 3번이야. 어디로 끝나면 돼? n으로 끝나면 돼. 여기가 얼마냐? 2야. 그죠? 이렇게 가. 그러면 요 길이가 총 얼마냐? 이게 얼마야? 12. 요 높이가 얼마냐? 6. 직각삼각형에서 대각선의 길이야. 이게 빛이 이렇게 빛은 이렇게 가고 있어. 사실은 이렇게 구하는 게 제일 빠르고요. 실제로 빛을 그리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걸 4번 반사시키면 뒤집는 것만 더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뀌어요. 높이가 많고 가로길이 길어져요. 그래서 얘가 얼마 나오니? 요노트 5인가요? 그쯤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 길이 따로 구할 필요가 없이 그냥 세워놓으면 하나의 직각선이 돼요. 이렇게 적용해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 하나 푸는데 요거 이제 문제 하나 푸는데 한 3분 정도여야 여러분들이 면접을 물어봐서 설명하거든요. 요거 안에 이걸 이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짧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하셔야 돼요. 요렇게 갑니다.
순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힘들어요.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빛은 직진하고 있어요. 요걸 이용한 게 그 옆에 있는 33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계속 가로 길이가 얼마, 세로 길이가 얼마. 그래서 작도한 직각삼각형. 되겠어? 해봐. 가로 길이가 얼마짜리가 나오냐? 가로 길이 14? 14 아닐걸? 가로 길이 13짜리 나와. 해봐. 가로 길이 13. 걔는 갔다가 위아래로 움직이거든요. 세로 길이도 바뀌어요. 됐어. 작도해봤어.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서 사진을 이렇게 쭉 간 거야. 들리네? 이렇게 쭉 가서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무슨 직진하고 그래서 보시면요. 얘요. 여기서 여기 부딪혀서 여기 와서 여기 부딪혀서 잘 갈 수 있어. 여기 부딪혀서 여기 와서 일로 이렇게 가는 거. 그럼 보면 알고 가운데 이거 얼마? 2. 그죠? 여기서 다시 여기 와야 돼요. 그리고 가운데 또 얼마? 2.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돼요. 얼마? 6. 여기 6. 요거 2. 요것도 2. 가로만 보시면 돼요. 됐어? 네. 그리고 나서 요거 얼마? 튕겨서 3 가야 되니까. 되겠어? 요거 얼마니? 1? 1? 1? 여기서요. 요 길이 모르면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갔잖아요. 얼마? 3. 다 더하면 얼마 나와요? 얼마 나와? 13 나와. 가로는 13 나와. 요 길이 13 나와. 그러면 높이요. 결국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요. 요거 높이 얼마? 2. 요거 높이 얼마? 4. 거기서 이 높이 얼마? 됐잖아요. 그럼 요 높이가 얼마 나와? 7. 인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간 거예요.
괜찮지? 할만하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이렇게 가면 돼. 이게 경로 구하는 거야. 피타 쓰면 돼. 빗은 거울 안에서 직진해요. 3번 문제는 밑에 있는 그림 7번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 8번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갈 수 있고. 그림 8번은 어떻게 했어요? 네. 이렇게 그려서 3번 반삭에서 돌아오는 거죠. 방법은 되게 다양하네요. 3번 반삭시키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가셔도 되죠. 안 간다. 간다. 이렇게도 돌아오죠. 네. 이렇게 해도 오죠. 여기 중심으로부터 보면은 중심으로부터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다 어떨까요? 반지름이니까 다 똑같겠죠. 그러면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죠. 맞아요? 여기가 몇 도게요? 40도겠죠. 그러면 이거 한 변의 길이를 얼마나 줬냐? 반지름 얼마라고 줬어? 반지름이 3이다. 그러면 이게 3이니까 얘는 얼마냐? 3루트입니다.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7번은 좀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에 지나가면서 봤는데 27페이지를 못 그리진 않죠. 맞죠? 평면거울의 특징은 뭐예요? 거울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죠? 평면거울은 거울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같아야 된다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평면거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가 A래요. 여기가 B고 여기를 시점으로 하면 거울로부터 요만큼 떨어졌으니까 상도 그만큼 떨어진 곳에 A점이 생겨요. 맞냐? 요만큼 떨어졌으니까 요만큼 생긴 지점에 B가 생기는 거니까 A, B 연장한 여기가 여기 생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거울로부터 C까지의 거리가 요만큼이니까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이 지점에 C가 생기는 거니까 이런 모습이 돼야죠. 이렇게 되죠. 그죠? 네. 이런 것들을 못 그리지는 않을 거죠. (29페이지) 이거는 패턴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패턴이 반복돼요. 네,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패턴 찾으시면 됩니다. 답은 늘어서 게 맞던데 몇 가지? 2명인가 3명인가 틀리고 나머지 다 맞았던데 몇 가지니? 6가지 나와요. 6가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가운데 여기서 쏴서 이렇게 나오게 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쏘면 되는데 이때 거울 몇 개 쓰는 거지? 4개.
여기서 반사시키면 그죠? 얘가 어떻게 내려오니? 이렇게 내려오죠?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 저는 어떻게 쓸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반사돼서 이렇게 가죠. 네. 그러면 이렇게 거울오면 이렇게 되죠. 됐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작업 패턴입니다. 이 패턴이 세 가지로 변형이 가능해요. 얘는 가만 놔두고 요거를 됐어? 보시는 것처럼 한 가지 올리는 거죠. 그럼 거꾸로 얘를 가만 놔두고 얘를 내려주죠. 그래서 이쪽에서 몇 가지? 세 가지. 맞아요? 그럼 반대편에 이쪽에서도 몇 가지? 세 가지. 그래서 여섯 가지예요. 그러니까 패턴을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려보시다가는 놓칠 수 있어요. 맞아.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잡아봤고요.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애 고정. 이거 고정. 고정. 얘를 한 칸 올려서 이렇게. 그래서 얘를 고정시켜놓고 얘를 움직이고 얘를 고정시켜놓고 위에 거 하나 내리고. 그래서 왼쪽에서 세 가지, 오른쪽에서 세 가지. 되겠어? 패턴 잡으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패턴을 잡으세요. 아무렇게나 그리지 마시고요. 되겠어? 네. 그래서 여섯 가지. 그 다음에 무지개. 무지개도 빛의 반사죠. 쭉 반사하고 있어요. 반사. 물방울에서의 빛의 반사인데 물방울에서 빛이 한 번 반사해서 생긴 무지개가 우리가 눈에 보는 1차 무지개야. 하나의 물방울에서 빛이 두 번 반사된 게 2차 무지개야. 됐어. 그래서 하나의 물방울에서 빛이 한 번 반사했냐 두 번 반사했냐. 됐어. 근데 문제는 한 번 반사해서 생긴 무지개하고 두 번 반사해서 생긴 무지개의 차이점이 뭐냐? 밝기야. 왜냐하면 다른 물체에 부딪히는 그 순간마다 일부의 빛은 뭐해? 그 물체가 흡수하거든요. 그러니까 반사를 많이 할수록 빛이 흡수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빛이 내 눈에 들어올 때 밝기가 어두워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1차 무지개는 한 번만 반사된 거잖아. 2차 무지개는 두 번 반사되기 때문에 빛의 양이 급격히 줄어. 그러니까 내 눈에 보면 1차 무지개에 비해 2차 무지개가 너무 흐리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띄는 거야. 이런 효과야. 이런 효과야. 보면 불 끄면 여기 금방 깜깜하다? 왜 그러게? 에너지가 고정되면 보면은 이걸 끄고 여기 빛 에너지가 갖춰져 있어요. 그럼 계속 밟아야 되잖아. 근데 끄면 금방 어두워지잖아. 그러면 여기 있던 빛이 다 어떻게 된 거야? 네, 벽면에 흡수된 거예요. 대단히 빠른 속도로 벽에 부딪히면서 흡수된 거예요. 그거예요. 재작년인가 어떤 애가 그랬어요. 빛을 켰다가 끄면 왜 어두워지냐? 왜 어두워져요? 그게 소음이랑 같은 거예요. 소리도 벽면에 부딪히면서 일부 흡수. 더 흡수를 잘하는 재질로 놓으면 방음제인 거죠. 그래서 방음제는 이 안에 있는 물질의 성분에도 문제가 있고 걔네들의 구조,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부딪히게 할까? 그런 데잖아요. 네, 이거. 그래서 부딪히는 횟수가 많을수록 물체에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 나머지 불빛까지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형광등을 켜놔야 돼. 그래야 얘는 계속 밝게 뜰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빛은 물체에 부딪힐수록 밝기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1차 무지개와 2차 무지개의 밝기가 달라요. 뿐만 아니라 1차 무지개와 2차 무지개가 똑같은 위치에 있는 내 눈에 오기 위해서 반사돼야 되는 횟수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있는 물방울을 보시면 재료는 이제 여기다가 고정시켜놓고요. 재료보다 살짝 위에 있는 물방울 그거보다 조금 더 위에 조금 더 위에 조금 더 위에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빛이 반사돼서 내 눈까지 오는 경로를 보는 거예요. 경로를 보는 거야. 어쨌든 내 눈에 와야 보이는 거거든요. 되겠어? 그래서 빛이 가가지고요. 여러분들 가장 안쪽에 있는 얘는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불절해서 반사해서 내 눈에 와야 되거든요. 내 눈에 올 때 급격히 반사된 애와 반사되는 정도가 작은 애가 있어요. 그 중에서 내 눈에 올 수 있는 빛은 뭘까?
나눈 겁니다. 밑에 있는 아이는 급격히 반사돼서 이렇게 온 빛이 내 눈에 오고요. 반사를 조금밖에 못한 아이는 됐어. 굴절이 적어서 반사각이 큰 애는 얘는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내 눈에 못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살짝 위는요. 됐어. 네. 살짝 위는요. 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반사를 급격히 하면 이렇게도 내 눈을 못 와요. 그러면 여기서 굴절을 조금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온 애가 내 눈에 오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굴절하는 정도가 큰 애가 누굴까? 여기는 굴절하는 정도가 작은 애가 내 눈빛에 온 건데 얘는 굴절을 많이 한 애가 내 눈에 오는 거잖아요. 그 굴절 정도를 우리가 봤어요. 프리즘. 기억나냐? 프리즘에서 백색각이 가면요. 그 중에서 굴절을 살짝만 해서 위쪽에 생기는 빛이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에요. 그 다음에 굴절을 많이 해서 밑으로 많이 꺾이는 아이가 무슨 색이에요?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빨주, 노초, 파남, 보라서 여기 있는 애는 조금만 굴절하면 내 눈에 오는 애 빨간 애가 오고요. 그거보다 밑에 있는 애는 많이 굴절을 해야 내 눈으로 오겠죠. 확 휘어서. 여기가 보라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휘었을 때 1차 무지개는요. 바깥쪽이 빨간색, 안쪽이 보라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이해돼? 네. 근데 훨씬 더 위에 있는 물방울에서 빛이 굴절 반사돼가지고 내 눈에 와야 되는데 얘는 한 번만 반사된 이 빛은 절대로 내 눈에 못 와요. 아무리 굴절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내 눈에 못 온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 빛이 가서 여기에서 뭐 됩니까? 잘 들어가야 돼. 방원장치가 여기 있으니까 빛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반사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 다 어떻게 되고 있어? 빛은 평행광선, 물방울의 빛은 평행하게. 그래서 저 새끼가 내 눈에 와야 돼. 오는 방법을 그리는 거죠. 어떻게 그리면 되느냐? 이게 여기서요. 이렇게 해서 온대요. 물방울이 이렇게 돼야 돼요. 되겠어? 몇 번 부딪혀야 돼? 한 번, 두 번. 되겠니? 네. 그래서 위에 있는 애는 빛이 아래로 내려와야 돼서 이렇게 부딪혀서 내려오면 돼요. 두 번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는 애는 조금만 굴절해서 반사된 애가 오고요. 얘는 많이 굴절해서 오는 거래요. 그래서 위에 있는 빛이 보라색, 밑에 있는 빛이 뭐 빨간색이에요. 됐어? 그래서 2차 무지개는요. 1차 무지개 위에 2차 무지개가 이렇게 뜨거든요. 1차 무지개는 보남, 파초, 노초, 빨이고요. 얘는 여기가 빨주, 노초, 파남, 보래요. 알겠어? 이렇게 된대요. 그죠? 그러면서 얘는 밝기가 밝은 편이고 얘는 대단히 어두운 편이다. 반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 알겠어?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빛의 경로 따라서 그리시면 어떤 빛이 오는지를 별로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을 거고요. 이때 밝기가 바뀌는 과정도 설명해 드렸고요. 항상 무지개는 1차 무지개와 2차 무지개가 동시에 뜨는데 2차 무지개는 대단히 어두워서 우리 눈에 잘 보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요즘에 가장 핫하다고 하는 작년도 기출문제, 재작년도 기출문제 요거거든요. 빛의 경로가 조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이 빛의 경로가 뭘 얘기하면서 나오냐면 저게 정보예요, 정보. 컴퓨터에서 연산 과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정보와 합쳐져 가지고요. 많이 나오고 이게 요즘에 서울영재에서도 경향성을 띄고 나와요. 최단거리 찾는 거, 뭐 이런 것들. 되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이쪽에서는 보셨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요즘이 정보하고 빛이 많이 연결돼서 나와서 그 경로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문제는 풀었는데 설명 못한 거 이제 가죠.
자, 지난 시간에 8번까지 문제 풀어와 라고 하면서 꼬맹아 3번까지는 풀어봐 드렸고 3번에서 부력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보셔야 되는데 해마다 부력이 안 나올 때가 없어요. 한 번은 인천에서, 한 번은 서울에서, 한 번은 경기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부력이 안 나오는 회는 없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나오느냐가 뭐 관건인 거지. 그래서 부력은 항상 나오고요. 요번에도 영재 시험에서 부력은 나왔었다. 자, 4번 문제는 뭘로 푸는 거냐면 이거는 되게 심플하게 에너지 전환으로 풀어요. 에너지하고 힘 사이의 관계로 풀어. 자, 그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4번 문제 같은 경우에 자, 이렇게 높은 곳에서 마찰이 없는 면에서 물체가 굴러내려가서 원형으로 생긴 여기 레일 돌 거야. 되겠어? 자, 그 중에서 너네가 보는 맨 처음에 P점에 물체가 가만히 있었고 벽면은 마찰 없대. 자, 벽면에 마찰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시켜라. 그 뜻입니다. 되겠어? 그러니까 얘가 P를 지나서 어떤 경로로 와도 Q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나 P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무조건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써야 되는 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자, 그 중에서요. 여러분들 P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더하면 역학적 에너지야. 여기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얘는 반지 이름이 R이 원형계도 돌 건데요. 얘는 높이가 그거의 5배 5R이야. 거기에 물체가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얘는 위치 에너지만 mg 5R만큼 있었고 운동 에너지 없었어. 그러니까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mg 5R의 크기고요. 이게 Q점에 와도 여전히 역학적 에너지는 mg 5R의 크기인데.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요 순간에 보면 얘는요. 뭐 있습니까? 기준면을 기준으로 위치 에너지도 있죠. 그래서 얼마만큼 있냐? mg r만큼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얼마만큼이야? mg 4r만큼의 크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 운동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맞아? 그 운동 에너지에 해당되는 만큼의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속력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Q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요. Q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실제 크기는 mg 4r만큼인데 이 크기에 해당되는 2분의 1 mv 제곱을 가져. 이해해? 네. 자, 그걸 갖는다는 얘기인데 요거를 예쁘게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가 필요한 게 있어서 정리해 드리면 mv 제곱은요 8mg r의 크기야. 요 정도는 해. 맞아? 여기까지는 정리가 돼. 근데 왜 이렇게 정리했냐면 여기서 얘가 확 하고 움직일 때 얘는 직선 경로를 도는 게 아니고 원궤도를 돌죠? 그러면 원운동 시키는 힘이 뭐예요? 90력입니다. 되겠어? 자, 90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니? 네, 원의 중심 방향이니까 이 방향으로 90력이라는 힘이 작용해요. 됐어? 근데 이 방향으로 90력만 작용하면 물체의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몇 도니? 90도니까 방향은 바뀌어도 속력은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얘는 올라갈수록 속력이 뭐해지니? 느려지죠. 그럼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의 힘도 작용한다는 얘기죠. 맞아요? 이거의 정체는 뭡니까? 중력이죠. 그러니까 이 둘을 합성한 게 얘가 실제로 받는 이 힘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크기가 얼마냐고 묻는 겁니다. 되겠어? 그러면 이쪽의 중력은 아셨으니까 이거 90력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합성하시면 되겠죠? 자, 원운동 할 때 90력 구하는 식. 90력 구하는 식 두 가지. F는 R분의 M, V 제곱 또는 N, R, 오메가 제곱. 알겠습니까? 요거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는 당연히 선속도를 구했기 때문에 선속도가 들어있는 요 식으로 쓸 건데 되겠어? 거기에서 반지 이름을 라지 R이니까 라지 R로 바꾸시면 되고요. 그리고 MV 제곱값을 선생님이 치환해 드린 거예요. 뭘로? 8mgR이요. 되겠어? 네. 그래서 MV 제곱 자리에 8mgR을 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구심력의 크기를 얼마로 쓸 수 있냐면 8mg로 쓸 수 있어요. 됐어. 이렇게 8mg로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여기 있는 중력이랑 합력을 구하기가 편합니다. 되겠어? 네, 그런 거예요. 합력을 구하기가 편해서 같은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되겠죠? 자, 그다음 저거 합력 구하시면 얼마나 나올까? 그래서 루트 65mg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은 거꾸로 가는 겁니다. 지금은 저기서부터 역학적 에너지 내려와서 구심력 구해서 합력 구하는 과정인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물체가 지면의 작은 원에 도달했을 때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으려면 물체가 운동을 하는 곳의 높이는 얼마여야 됩니까? 이거 처음 높이를 구하요. 이 높이 말고 내가 높이를 최소한으로 줄였을 때 이 높이는 몇 알에 해당되는 크기면 되겠어? 몇 알의 크기로 저 아이를 떨어뜨리면 이탈하지 않고 돌겠어? 그러면 이탈이 뭐예요? 궤도를 못 들고 떨어지는 거죠. 어디서 떨어질 가능성이 가장 크니? 최고 높이 여기에 왔을 때 속력이 부족하면 뭘까요? 뭐니까 뚝 떨어져. 맞아? 네.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뭐냐? 이거거든요. 되겠어? 자, 그럼 보면은 여기에 왔을 때 무슨 힘 받냐? 중력 하나만 받을까? 자, 얘는요 레일에 붙어있는 물체죠. 그러면 어떤 면이 그 물체를 수직으로 밀어내는 힘? 뭐야? 수직 항력도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왔을 때 얘가 아래쪽으로 중력도 받지만 레일이 밀어내는 수직 항력도 받아요. 그걸 합한 게 뭡니까? 원의 중심 방향을 향하는 구심력입니다. 되겠어? 네. 이 둘을 합한 게 실제로 원동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힘, 구심력이거든요. 됐어? 그래서 구심력이라고 하는 크기가 저 점에 왔을 때 물체의 중력에다가 수직항력을 합한 값이야. 되겠냐? 이때 최소한의 힘은? 이 크기를 줄이면 뭘 줄일 수 있어? 중력을 못 줄여. 그치? 뭘 줄일 수 있어? 수직항력. 이거 얼마 만들면 돼? 0 만드는 그 순간이 최소한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가 볼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은요, 바로 이 레일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을 0 만드는 순간의 힘이 가장 작은 힘이겠지. 중력을 줄일 수는 없잖아. 그러면 결국은 구심력의 크기가 뭐랑 같은데? 중력의 크기와 같으면 돼. 맞아? 네, 이게 저 레일을 돌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힘을 구했잖아. 됐어? 힘을 구했잖아. 그러면 그거를 뭘로 바꿔야 돼? 저 최고 지점 X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야지. 그래야 최고 높이를 할 수 있지. 이렇게 가자는 거야. 거꾸로 가자는 거야. 알겠어? 네,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은 좀 어렵지 않나요? 근데 이 생각을 거꾸로 뒤집어 가는 게 어렵답니다. 됐어? 그래서 수능은 다 이렇게 나와요. 생각을 거슬러 가게끔 나옵니다. 이게 수능 패턴이야. 그래서 더 어렵다고 느껴질 거야. 알겠냐? 네. 자, 그러면 X라는 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여러분들이 보시는 구심력의 크기가 뭐냐면 mg면 되는데, 구심력은 R분의 뭘로 구하면 돼? mv 제곱으로 구하면 되죠. 맞아? 네. 그러면 우리 이거를 mv 제곱을 뭘로 바꾸면 돼? mgr로 바꿔놓으면 돼요. 맞냐? 네. 그랬을 때요, X점에 왔을 때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같습니다. 그걸 합하면 역학적 에너지. 그게 P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로 바꾸면 돼요. 알겠어? 네,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X점의 위치 에너지 얼마니? X점의 위치 에너지, 네 생각해라. 그렇죠. 얘는 기준면으로부터 2R 만큼 높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mg 2R이에요.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일 텐데 mv 제곱을 뭘로 바꾸라고요? mgr로 바꾸라고요. 됐어? 네. 그래서 mgr로 바꾸면 얼마 나옵니까? 2분의 1 mgr이에요. 이게 역학적 에너지요. 뭡니까? 2분의
mg r이면 된다. 맞아? 그게 원래 최고점에 운동 에너지는 없고 위치 에너지만의 크기가 2분의 5 mg r이면 되는데 얘는 mg h 크기를 뭘로 하면 된다? 2분의 5r로 하면 된다. 이렇게 가죠. 이래? 네. 어떻게 지나가는지 훅 정리 빠른 속도. 이걸 이제 혼자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혼자 하셔야 돼요. 어떤 애들이요, 진자 운동할 때 알짜인 방향이 어디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서술하고 설명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이 지점의 알짜인의 방향,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 알짜임의 방향이 어느 쪽입니까?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알짜임은 당연히 뭐와 뭐의 합력이에요? 중력과 장력의 합력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내려갈 때 중력은 바뀌지 않지만 장력의 크기는 달라지기 때문에 합력의 크기와 합력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랬을 때 합력의 방향이 여기서 이 방향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왜요? 물론 여러분들이 중력하고 장력하고 그래서 평행사변형 그렸을 때 이 각도보다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래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 그건 변화로 보는 거예요. 변화로. 여기서 얘가 운동 방향 이 방향이죠. 그러면 그쪽으로 가면서 얘는 방향은 뭐예요? 바뀌어요. 그럼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운동 방향과 몇 도? 90도 되는 방향에 뭐가 필요해요? 힘. 그러면 이것과 90도 되는 방향에 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속력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빠르게 하죠. 그럼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에 힘 필요해요. 아니야. 그러니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 그 다음에 그것과 90도 되는 방향은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거를 합성한 방향이 실제로 이 물체에 작용하는 방향이야. 되겠어? 여기서도요. 물체 속력 빨라져야 되니까 그것과 같은 방향, 그리고 방향도 바꿔야 되니까 그것과 수직한 방향. 됐어? 이 두 개를 합성한 방향으로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래? 이래? 여기서는요? 최악점. 여기서는 순간 무슨 운동하니? 등속 뭘 운동하는 거야? 여기서는 뭐만 바뀌어요? 속력은 안 바뀌고 뭐만 바뀌니? 방향만 바꾸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중심에서 수직 방향으로 힘이 작용합니다. 되겠어? 얘가 여기 왔어. 여기서 얘가 이리로 갈 때 뭐가 바뀌니? 방향 바뀌죠. 됐어? 곡선으로 운동하니까 방향 바뀌잖아요. 또 속력은 뭐 해줘야 돼? 느려져요. 그러니까 운동 방향과 수직하게 방향 바꾸는 방향은 힘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속력을 느리게 해야 되니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거 두 개 합성한 방향이 물체에 작용하는 그 순간이 실제 힘 방향이에요. 알겠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내일 올라갈 때도요. 여기서 필요한 힘이 90력만 작용하나? 그러려면 얘는 속력은 어때야 돼요? 일정해야 되거든요. 올라가면서. 근데 얘는 속력이 뭐 해줘? 느려져. 됐어? 그러니까 속력을 느리게 하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의 힘도 필요하고 방향을 트는 힘도 필요해. 맞아? 그 방향을 바꾸는 힘을 뭐라 그래? 90력. 됐어? 그리고 속력을 느리게 하는 방향의 힘은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에 작용해야 되니까 이 둘을 합성한 이 힘이 이 물체의 진짜 힘이겠구나. 알겠어? 그러니까 요거는 90력으로 요거는 여기를 중력으로 구해서 합성하시면 된다고요. 됐어? 그래서 그 순간에 뭐가 바뀌는지 그러려면 어느 방향의 힘이 필요한 건지를 생각하셔야 되겠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끊임없이 힘과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여러분들 이제 6페이지에는 5번부터는 비역학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비역학 파트예요. 열, 전기, 파동.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문제거든요. 자, 그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열이라고 하는 거, 액체에서의 열의 이동량을 구하는 열량 구하는 식도 있고요. 고체에서의 열의 이동량을 구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렸어요. 뒤져요. 뜨거운 물과 차가운 금속이 있을 때 이동한 열의 양을
그냥 합으로 계산했죠. 됐어. 그 중에서 C는 비열이고요. 비열 때문에 나타나는 건 해류풍, 계절풍이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자, CM은 뭐래요? 연료량. 네, 연료량이고요. 연료량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게요? 연료량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뭐게요? 싸우는. 네, 80도의 사우나는 견딜 수 있지만 40도의 온탕은 들어가면 백숙돼요. 이런 거죠. 됐어. 연료량 차이입니다. 전원을 끄면 되죠. 네. 껐다켰다 하면 되죠. 자, 그래서 비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연료량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구별하시면 돼요. 알루미늄 냄비에서 끓였던 찌개는 불 끄면 금방 식죠. 근데 여러분 뚝배기에 끓이는 찌개는 오랫동안 계속 불을 꺼도 끓고 있죠. 뭔 차이예요? 연료량 차이. 이놈의 새끼들아. 병신들아. 열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 알루미늄 냄비는 열을 조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방 열 충분하면 더 이상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식는 거야. 됐어? 근데 뚝배기는 열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불을 꺼도 오랫동안 찌개한테 열을 줄 수 있어. 그래서 오랫동안 끓어. 알겠어? 라고 하는 뚝배기와 알루미늄 냄비의 차이는 연료량 차이야. 그러면 저 중에서요. 물질의 특성은 비열이니 연료량이니? 비열은 그래서 같은 물질이라도 양에 따라서 그 값이 변하지 않죠. 연료량은요? 같은 물질이라도 뭐에 따라? 질량에 따라서 그 값이 변하죠. 이건 물질의 특성일 수가 없죠. 그래서 양에 따라서 값이 변하지 않는 건 무슨 성질? 세기 성질. 비열은 세기 성질이에요. 그래서 연료량은 양에 따라 바뀌죠. 무슨 성질입니까? 크기 성질이에요. 됐어? 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되겠지? 자, 그래서 액체 상태에서의 이동한 열의 양을 구하는 거, 열량 구하는 식이 시암탉이다. 이거 더럽게 많이 했고요. 됐어? 이거 가지고 대단히 다양한 문제들은 본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 테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하시면 되고요. 고체에서의 열의 이동은 어떻게 구하죠? 가르쳐드렸죠? 이렇게 금속이 있는데 A라는 금속과 B라는 금속이 있고요. 여기 80도의 온도고 여기 20도의 온도야. 이걸 접촉시켜놨어. 그러면 이 사이에 이 경계면의 온도가 몇 도일 거야? 라고 하는 거고 요 길이 똑같고 두께는 A야. 근데 금속에서는 열을 빨리빨리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멋진 말로 뭐라 그러냐면 열 전도율이라고 해. 그 중에서 A 금속의 열 전도율을 EK라고 하고 B 금속의 열 전도율을 K라고 하면 접촉면의 저 T의 온도는 몇 도야? 라고 하는 걸 구하는 거잖아. 그랬을 때 구할 수 있는 키워드도 결국 뭐야?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이동한 열의 양은 뭐하다? 같다. 늘 그거 쓰는 거야. 그래서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과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의 크기는 같아요. 이거 쓰는 거야. 단지 열량을 구하는 방법만 달라. 그래서 고체에서는 이동한 열의 양을 구할 때 결정 요인이 뭔데? 여기서 여기로 열이 건너가요. 그쵸? 네, 건너갈 때 그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열의 양을 결정하는 건 가야 되는 길이죠. 이게 길수록 이동하는 열의 양은 적어지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죠? 그래서 길이와는 반비례하고요. 두께와는요? 비례하죠. 그래서 통로가 넓으면 한꺼번에 많이 갈 수 있을 거니까. 또요. 열을 옆으로 전달하는 이 속도가 뭐야 됩니까? 빨라야 빨리 가죠. 그러니까 열 전도율이 커야 돼요. 또요. 네. 두 물질 사이에 경계면 사이에 온도차가 클수록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하는 열의 양이 확 난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쪽의 온도를 T1이라고 하고 여기를 T라고 하면 T1과 T의 온도 차이가 이동하는 열의 양을 결정할 거예요. 그렇죠? 또 총 접촉 시간이에요. 이거예요. 그래서 고체에서의 이동한 열의 양을 계산하는 방법은 저겁니다. 그래서 시암탉으로 안 해요. 열 전도율로 합니다. 알겠어? 근데 그랬을 때 A가 뜨겁고 B가 차갑기 때문에 A에서 B 쪽으로 이동한단 말이야. 맞죠?
그랬을 때 A가 준 열의 양은요. 전도율이 2K라고 했으니까 2K. 그리고 온도가 80도라고 했으니까 80. 알겠습니까? 이렇게만 바꿔놓으면 되고요. 그 A가 준 만큼 무조건 B는 뭐 해야 돼? 받아야 돼요. 선택사항 해야 되는 거. 됐어? 그러니까 A가 준 열의 양과 B가 받은 열의 양은 같다라는 건데 어차피 길이 같아. 두께도 같아. 열 전도율은 절반이야. 온도는 T에서 20 되면 돼. 맞아. 접촉 시간 똑같아. 요거거든요. 그러니 여기에서 시간하고 길이하고 면적은 같으니까 날리시면 보이죠? 네. 뭡니까? 여기 K도 뛸게요. 160-2T가 T-20이 되는 순간이야. 맞아. 그러니까 얼마가 됩니까? 3T는 180이 되고요. T는 얼마가 됩니까? 60. 그래서 이 접촉열은요. 60도라는 온도를 갖게 되는 거죠. 알겠어? 하겠어? 제가 뭐 틀린 거 있어요? 저 산수 엄청 잘해요 요즘에. 약간 산수력이 좋아졌어요. 3T는 180. 맞는데요? 왜 아닌 것처럼 쳐다보죠? 너 못했지 새끼야. 너의 눈빛이 이상해서 다시 검사했잖아. 저 요즘에 산수 잘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액체에서의 열의 이동량만 중학교에서 가르쳐 드렸어요. 시험타. 근데 고체에서는 저렇게. 그래서 결정 요건들이 형성된단 말이죠. 그걸 이용하셔야 되는 게 5번 문제풀이에요. 왜냐하면 얼음을 뚫고 열이 밖으로 나가야 돼요. 얼음이라는 고체를 통해서 열이 나가야 돼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기하죠. 실제로 호수에서는요. 물은 위에서부터 얼어. 왜? 0도의 물이 4도의 물보다 밀도가 작으니까 0도의 물이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위부터 온단 말이야. 됐어? 자, 근데 여기 계속 추워. 여기 0도고 영하 15도니까 시간이 지나면 얼음이 더 두꺼워진대. 그러면 1시간에 두꺼워진 요 길이가 얼마야? 구하고 싶은 욕구가 들지 않니? 알고 싶지 않니?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그러면 꼬매가 실제로 얼음, 물이 얼려면 물이 얼 때는 열의 출입이 있죠. 뭐? 미친 듯이. 물이 얼 때요. 응고열, 뭐니? 방출. 되겠어? 네. 그래서 실제로 얘는요. 여기가 0도고 여기가 영하 15도기 때문에 온도, 열은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 나가야 되거든요. 못 나가면 얼 필요가 없어요. 열이 안 나가면. 그래서 열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내보내야 되는 양만큼을 얼려야 된단 말이야. 내가 만들어서 얼려줘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열이 100 나가. 그럼 100만큼을 여기서 열을 만들어야 돼. 어떻게 만들어? 물을 얼리면 응고열이 나오잖아. 됐어? 네, 그래서 얼리는 거야. 되겠냐? 한 달에 용돈 100만 원 쓰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돼? 100만 원 벌면 돼. 그 얘기잖아. 밖으로 100 줘야 돼. 그럼 내가 100을 만들어야지. 알겠니? 그 100이라는 열을 어떻게 만들 거냐? 물을 얼려서 만들 거야. 됐어? 나가야 되는 열이 200이면 100일 때보다 2배 많이 얼리면 돼. 그 얘기야. 하겠지? 자명해. 자명해. 그러면 실제로 나가야 되는 열이 100인지를 확인하셔야죠, 먼저. 그러면 얼마만큼 얼려야 되는지가 나오겠죠. 그 얘기야. 해보자. 이거요. 나가야 되는 길, 고체니까 이거 쓰셔야죠. 되겠어? 고체니까 이거 쓰셔야 돼. Q는 L분의 K, A, T, 1 마이너스 T2, T 여기다가 쓴다고. 이게 물에서 얼음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되겠어? 자, 그랬을 때 요 나가는 길이가 얼마니? 이게 10cm야. 근데 이제 고민하셔야 돼요. 2cm라는 단위를 그대로 써도 되냐? 아니면 MKS 단위로 바꿀 거냐? 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되는데 거기 열 전도율 단위 보세요. 뭘로 나왔어요? 대단히 감사한 단위 나왔죠. 이거 열 전도율 얼마 나왔어요? 0.004 칼로리 퍼 그램
아니다. 칼로리 퍼 센티미터 퍼 초 센티미터 초 도시. 요 단위 쓰라는 얘기야. 그래서 요 단위 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 길이가 10cm야. 써도 되는 단위다. 알겠습니까? 합법적이라는 거야. 되겠지? 네, 그거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나가는 길이 10cm예요.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열 전도율이 얼마냐면 0.004래요. 곱하기 온도 차이가 몇 도 나냐면 15도 나요. 그렇죠? 네. 면적은요? 요거 면적은 요거죠. 요거. 됐죠? 일로 나가는 거니까. 이 면적은 안 나왔으니까 그냥 A. 나중에 필요하면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모르니까 그냥 A로 나가요. 자, 그 다음에 접촉 시간은요. 이게 몇 시간 동안 나가래? 거기 써있죠? 몇 시간 동안? 1시간 동안. 근데 얘 단위가 뭐니? 초야. 그러니까 60초 집어넣으면 되겠지? 3600 집어넣어야죠. 1시간은 3600초입니다. 저 병신 새끼들 60 집어넣는 개새끼들은 진짜 이렇게 집어넣죠. 알겠어? 이게 1시간 동안 나가야 되는 열이야. 그러면 그만큼을 물을 얼려서 얼어야지. 되겠어? 그 얘기야. 그러면 요만큼 나가야 되니까 물을 얼가 응고열을 저거랑 똑같은 양만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 응고열은 눈을 씻고 찾을 바도 없고 대신에 무슨 열이 있냐? 같은 말인 건 알겠지? 네, 융해열이 얼마냐? 80 칼로리 퍼 그램이야. 80 칼로리 퍼 그램이야. 알겠어? 여기가 칼로리고 칼로리니까 같아. 안 그러면 단위 맞춰야 되는 불편함이 생겨. 알겠지? 네, 이런 식으로 단위 세심하게 보셔야 되는데 이거 무슨 말이야? 1g 얼 때 열 80 나와. 그 뜻이잖아. 그럼 몇 그램 얼려야 되냐? M. 되겠어? 네, 그거잖아요. 그럼 몇 그램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걸 그램으로 하면 불편함이 생겨요. 왜요? 이거는 질량이고 이건 면적이고 얘는 구해야 된단 말이야. 면적을 모르잖아.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뭐야? 이거 얼음 더 얼려야 돼요 해서 얼음의 요거 뭡니까? 면적 곱하기 뭐 하면? 높이 하면 얼음에 뭐 나오니? 부피.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니? 질량. 부피와 질량을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뭐니? 밀도. 그래서 거기 밀도가 있을걸? 됐어? 이거잖아. 이거잖아.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지. 부피는 면적 곱하기 높이지. 이거라고. 그래서 면적은 날아갈 거야. 알겠어? 이런 얘기거든.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이 아이의 밀도가 얼마냐면 얼음 0.9 면적 A 얼어야 되는 두께 X. 알겠어? 그래서 X야. 해 빨리.
역사 속보예요. 우리 중 역사는 특이한가 봐요. 자, 그래서 나왔어? 되겠니? 자연계는요 대출 제도가 없어요. 무조건 쓸 만큼 벌어야 됩니다. 땡겨 쓰는 거 없어요. 알겠어? 그 얘기야. 그래서 밖으로 나가야 될 양만큼을 무조건 여기서 만들었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시면요, 전류의 속성은 최단 거리로 가려고 한다. 저항이 작은 쪽으로 쏠려간다. 알겠어? 이거거든요. 자소서 다음 주까지 끝내자. 무조건 난 끝낸다. 다음 주 주말까지 딱 보고 난 끝. 그리고 자소서 쓰면서 너네 포트폴리오 작성하라고 그랬다. 선생님들 드디어 있어야 된다. 알겠어? 저의 자소서 추천서 안에 이런 내용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게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고 대답할 뭔가를 만든다. 포트폴리오 작성해라. 수학 선생님한테 받을 거면 수학 열심히, 과학 선생님한테 받을 거면 과학 활동 열심히 써서 드리시면 거기다가 살 붙여서 해주시죠.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추천서도 쓰기 싫어서 학원 선생님 뭐 써오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추천서를 작성해 보면 아, 이런 내용들이 필요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이제 선생님도 경험상 가는 거죠. 포트폴리오를 작성해 주셔야 하나라도 더 열심히 뭔가 써주십니다. 자, 보려. 각각에 관해서 배웠죠. 자, 전자가 흐르는 게 됐어. 네, 전기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전자를 이동시키는 거. 그 중에서 전자를 한 지점으로 이동시켜서 고정시키는 건 정전기를 만든 거거든요. 맞죠? 전자가 한 방향으로 계속 이동하게 하는 건 뭡니까?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죠. 됐어?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가 뭡니까? 전기 회로 이고요. 그 회로를 간단한 기호로 나타내는 게 전기 회로도입니다. 그래서 그 회로도 안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의 수학적 관계를 설명한 게 옴이라는 아저씨입니다. 맞아요? 그걸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무슨 법칙? 그렇죠. 그게 바로 옴의 법칙이에요. 옴의 법칙은 회로도 안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 사이의 관계를 수학적, 과학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중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저항과 전압은 무슨 관계가 있다? 안 들렸어, 안 들렸어, 안 들렸어. 저항과 전압은 무슨 관계가 있다고? 비례 관계가 있다고. 그래서 저항과 전압 사이에는 완벽한 비례 관계가 있어요. 이거 이용한 회로도가 뭡니까? 이게 바로 저항의 직렬. 저항의 직렬 연기로 저거 딱 하나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저항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저항의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저항을 또는 세 개의 저항을 상관없습니다. 직렬 연결합니다. R1의 크기가 얼마냐면 3옴이고요. R2의 크기가 얼마냐면 6옴입니다. 여기 18V 연결했어요. 회로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압도 전류도 아니에요. 뭡니까?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로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저항인데요. 저항이 왜? 뭔가를 나눠주는 기준값을 항상 역할을 합니다. 저항은 회로도에서 뭔가를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저항 비율만큼 배분된다. 알겠니? 직렬 회로에서는요, 저항의 비율만큼 뭘 나눠주는지 아세요? 전압을 나눠줘요. 그러니까 저항비가 3대 6이니까 1대 2죠. 그러면 전압을 몇 대 몇으로 나눠준다는 얘기야? 1대 2로 나눠줘요. 18V. 그러니까 얘가 써야 되는 전압이 얼마니? 6V예요. 얘가 써야 되는 전압이 얼마입니까? 12V여야 됩니다. 됐어?
그러면 직렬회로에서는 전류는 일정하죠. 그러면 여기 전류와 여기 전류 같아요. 해보세요. I1은 얼마입니까? 2A. 네. 2A거든요. I2는요? 2A 같잖아요. 그러면 전체 저항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저걸 뭘 합성합니까? 동의는 뭐예요? I하잖아요. 전체 저항이 얼마였어요? 18. 전류는 각각의 전류나 전체 전류 똑같잖아요. 이거 2잖아요. 얼마입니까? 9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회로소에서의 역할은 저항이 중심입니다. 저항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저항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저항이 무슨 연결되어 있냐? 몇 대 몇이냐? 형부야 줄려고 살짝 써야 돼. 됐죠? 그래서 회로도에서는 이게 저항의 직렬구전지, 병렬구전지를 보시고요. 저항이 중심입니다. 저항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저항이 중심이라서 그 저항의 비율로 뭘 나눌 거냐면 결정. 못 푸는 게 이상합니다. 회로도. 회로도를 못 푸는 게 이상해요. 대부분 아이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합성저항부터 구해서 전류 구해서 그래서 보이는 IR 집어넣어서 전압 구해서 이렇게 하니까 오래 걸리죠. 그건 회로도의 실제 모습이 아니에요. 회로도는요 저항의 비율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각각에 걸리는 전류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성저항이 얼마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저항은 전압과 비례관계가 있어. 그럼 꼬맹아 저항은 전류와 무슨 관계가 있어? 반비례관계가 있어. 그래서 이건 회로도에서 못 풀 때 쓰면 돼. 저항의 병렬 연결 이렇게 는 거야. 실제로 저항의 진열 연결은요. 요 저항 옆에다가 요 저항을 이렇게 연결했기 때문에 저항의 진열 연결이고요. 그래서 저항이 길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합성 저항이 뭐일 수밖에 없어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저항의 병렬 연결은요. 이렇게 되어 있고 R1 3옴이고요. R2가 1옴이고요. 여기가 18V란 말이야. 그래서 저항의 크기 같은 애 두 개 둔 거예요. 3옴짜리, 6옴짜리. 전체 전원 단자도 똑같아요. 18V. 차이점은 뭔지 아세요? 저항의 연결 방법이에요. 직렬 연결이냐 병렬 연결이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로도에 흐르는 값들은 전혀 다르죠. 됐죠? 보면 얘는요 흐를 때요. 실제로 이거는요 귀찮아서 이 회로도 두 개를 그냥 한꺼번에 그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병렬 회로는요 같은 전원 단자에 연결되어 있는 독립된 회로도를 따로 그리기 귀찮아서 그냥 한꺼번에 그리고 뿐이잖아요. 그래서 병렬 회로도의 장점이 뭐냐?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독립되어 있다. 그래서 냉장고하고 세탁기 쓰다가 냉장고 꺼도 세탁기에 영향 주지 않는다. 무슨 뜻이에요? 따로따로의 회로도였단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새끼 혼자 몇 볼트 써요? 18볼트 써요. 얘 혼자 못 써요? 18볼트 써요.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됐어? 그래서 병렬 회로도는요 각각에 걸리는 전압이 똑같아요. 근데 얘네들밖에 없으니까 18볼트로 똑같다는 얘기예요. 됐어? 그래서 여기도 18볼트, 여기도 18볼트 이렇게 돼요. 병렬일 때는 전압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직렬일 때는 전류가 일정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리고요 저항의 병렬 연결일 때는 꼬맹아 저항의 병렬 연결일 때는 저항이 두꺼워지는 효과이기 때문에 합성저항이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합성저항은 작아져야 돼. 두꺼워지는 거니까. 그래서 저항의 두께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총저항의 크기는 작아져요. 그래서 저항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합성저항을 줄여야 되는 더하기를 해야죠. 바보 더하기. 얘는 늘리는 더하기를 하기 때문에 각각의 저항을 실제로 더한 것이 합성 저항이야. 근데 얘는 더하면 더할수록 줄는 더하기를 해야 돼. 그래서 뭐합니까? 역수를 더해서 다시 역수하죠. 그래서 그게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전체는 각각의 저항을 역수해서 더한 값을 다시 역수해. 그래서
전류가 얼마니?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니? 9A거든요. 맞아? 근데 그 9A가 가다가 여기서 전류가 나눠져야 되잖아요. 이 전류를 나누는 기준을 누가 하겠다는 거야? 저항. 근데 저항과 전류가 무슨 관계니까? 반비례 관계니까. 저항비가 1대2니까 전류는 얼마? 2대1로 9A를 나눠 가겠다 이 뜻이잖아. 그러니까 위쪽에 얼마? 6A. 아래쪽에 얼마? 3A가 흘러.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여기 18V로 정해져 있으니까 편한 쪽으로 먼저 해도 되죠. I는 R분의 V 해도 나와요. 알겠어? 어떻게든 하셔도 된다고. 되겠니? 이렇게 흘러. 되겠지? 자, 그랬을 때요. 사실은 이 저항이라는 저 새끼가요. 저항이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전기 제품들이거든요. 됐어? 그 중에서 얘가 바로 꼬마 전구라고 하는 아이라고 치자. 그래서 꼬마 전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꼬마 전구에 불을 켜면 어떤 꼬마 전구가 더 밝아? 이게 핵심이잖아요. 맞죠? 요즘에 미친 듯이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본 수업 시간에? 저하고 요즘에 파동하나요? 네. 저는 왜 전개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 A, B, C, D 어떤 꼬마 전구가 더 밝니? 라고 물어보는 건 뭘 물어보는 거니? 꼬마 전구의 밝기는 뭐가 결정하니? 그 순간 사용하는 꼬마 전구의 뭐니? 에너지죠. 왜? 사실은 꼬마 전구의 밝기라는 건 비대에너지만큼 밝은 거 아니야? 근데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이 새끼가 비대에너지가 누가 더 세? 라고 하는 건 그래서 얘가 무슨 에너지를 비대에너지로 전환시켰는지를 보면 되는 거잖아. 무슨 에너지를 비대에너지로 보고 있어? 전기 에너지. 그러니까 어떤 꼬마 전구가 더 전기 에너지 많이 써? 그 새끼가 밝아. 알겠어? 그 얘기 하는 거잖아. 그럼 회로도에서 전기 에너지 어떻게 구하니? 비트, 때가 쏙 비트, 모대음의 병신. 알겠어? 회로도에서의 전기 에너지는 비트인 거잖아. 그래서 한국말로 보니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초. 그래서 우리가 전기 에너지 줄다는 걸 계산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 많이 쓰는 놈이 더 밝아. 그러니까 밝기 비교하라는 얘기는 그 지점에서 사용한 전기 에너지 비교하라는 얘기야. 알겠어? 근데 꼬매나 얘네들 순간 어떤 애는요 10초 동안에 사용한 전기 에너지가 10줄이래요. 어떤 애는 1초 동안에 사용한 전기 에너지가 10줄이래요. 누가 더 밝아? 누가 더 밝아? 1초에 10이라는 전기 에너지를 비대에너지로 바꾼 애가 훨씬 더 밝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더 반리를 보려면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썼냐가 아니고 몇 초 동안에 그 에너지 썼냐를 봐야죠. 그래서 1초 동안에 사용한 전기 에너지가 클수록 더 밝은 거죠. 그러면 이 전기 에너지를 사용한 초로 나눠야죠. 그럼 우리 뭐라 그럽니까? 네, 1초 동안의 밝기, 전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한 초로 나눠야 매 순간, 같은 순간의 밝기를 비교할 수 있어요. 맞아? 그래서 우리는 VI로 실제 매 순간의 꼬마 전구의 밝기를 알 수 있는데 이거를 전기 에너지가 아니고 뭐라고 한다? 전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1초 동안에 사용한 전기 에너지. 맞습니까? 네. 그러면 1초 동안에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전력이라고 하니까 전력은 기호로는 P로 나타내고요. 단위가 뭐예요? 전력 단위. 중학교 와트. 3학년 6단원 시험 문제다 이 새끼들아 지금. 와트예요. 됐어. 중학교 3학년 6단원입니다. 2학기 때 시험 보겠죠. 그때 꼬마 전구 밝기라는 전력 구하는 거 알겠냐? 네. 자, 그때 전력이라고 하는 건 VI로 계산하는데 알죠? 오마저씨가 뭐라 그랬어요? V는? 그럼 여기다 IR 집어넣어도 합법적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I 제곱 R로 구해도 돼. 그래서 네, V는 IR이니까 I는 R분의 V 집어넣어도 합법적이야. 집어넣어. R분의 V지. 이 중에서 편한 식 네가 쓰면 돼. 라는 얘기야. 어떤 걸로 구해도 무방해.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력을 구하시면 되는데 우리는요. 첫 번째 꼬마 전구 밝기 보시면요. 그래서 꼬마 전구 밝기는 전력 계산하시면 된다. A 꼬마 전구 B, C, D에
전력 구할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우리는 밝기 비교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A 꼬마 정보에 지금 전압이 얼마냐면 6V이고 전류가 얼마예요? 2A입니다. 그래서 A 꼬마 정보는 순간 밝기가 12만큼 밝아요.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되겠어? 자, B 꼬마 정보는요. 여기가 얼마입니까? 12, 2, 그래서 얼마? 24. 당연히 직렬이니까 전류의 색이 같아야죠. 되겠어? 그러면 직렬일 때 꼬마 정보의 밝기를 결정하는 건 전류는 의미가 없네. 어차피 같은 거잖아. 뭐가 결정하니? 전압이죠. 근데 전압의 크기 뭐가 결정하니? 저항. 저항이 뭐 한쪽이 전압이 커요? 그래. 그래서 이 색이 3번이고 이 색이 6번이기 때문에 사실은 색이 비교해라라고 하면 굳이 여기까지 구할 필요 없죠. 요거 두 개 중에서 누가 더 밝아? 저항이 큰 새끼가 밝아. 왜? 저항에 의해서 밝기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저항에 의해서 전압이 결정돼서. 그래서 그 전압이 큰 애가 직렬회로에서는 더 밝을 거니까.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직렬 꼬마 정보 2개 설치해놓고 누가 더 밝니? 라고 물어봤는데 면접에서 저항이 큰 애가 밝아요 라고 하는 순간 너 떨어지는 거야. 왜? 저항은 밝기하고 전혀 상관없어. 저항에 의해서 전압이 결정되고 전압이 밝기를 결정해. 알겠어? 네. 자, 그래서 얘가 더 밝다라는 걸 자명합니다. 그 다음에 병렬에서는요. 얘하고 얘 중에 누가 더 밝아? 이거죠. 됐어? 네. 우리는 값을 가지고 왔으니까 값 집어넣어보면 A는 6A이고요. 18V고요. 얘는 3A이고 18V고 이거 계산하면 얼마니? 54고요. 얘는 얼마입니까? 108이죠. 그럼 병렬회로에서는 누가 더 밝아? 아시는 것처럼 전압은 똑같을 겁니다. 18V. 그렇죠? 전압은 똑같을 거라서 뭐에 의해 결정되냐면 전류의 색인데 전류는 저항과 무슨 관계예요? 전류는 저항과 반비례. 그러니까 저항이 작은 애가 전류가 커서 더 밝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얘는 3옴짜리고 얘는 6옴짜리라서 병렬일 때는 저항이 작은 애가 많네. 직렬일 때는 저항이 큰 애가 많네.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꼬맹아 어차피 3옴, 3옴, 6옴, 6옴 단원, 저원 단자 똑같았어요. 직렬 쪽이 밝아요? 병렬 쪽이 밝아요? 병렬 쪽이 관심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왜 밝을까요? 같은 시간 동안에 사용한 전기의 에너지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되겠냐? 꼬맹아 여기 몇 암페어였어? 2암페어가 한 번에 몇 볼트로 충전해 나가니? 18볼트로 충전해서요. 그래서 꼬마 정보에 불키는 일을 하고 몇 암페어 들어오니? 2암페어가 얼마 들어오니? 그러니까 얘 불키는데 전자 한 개당 몇 볼트의 에너지를 쓰는 거니? 2볼트. 지랄. 그렇죠. 여기 2암페어라고 하는 걸 생각해봐. 그래서 일하러 가는 두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당 에너지 얼마씩 가져가요? 18볼트라고 하는 18줄씩 에너지가 가져가는 거죠. 늘 볼트의 의미였죠. 볼트의 원래 이름은 전압 아니지. 뭐냐? 전기 에너지지. 몇 쿨롱당? 1쿨롱당 갖는 전기 에너지지. 그래서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초 동안 눈에 Q는 눈이 IT지. 1쿨롱이라는 건 1초 동안 1암페어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1암페어가 갖는 전기 에너지야. 그래서 그러니까 1암페어당 18주씩 에너지를 가지고 두 명이 가는 거야. 그래서 꼬마적으로 불킨 거야. 근데 얘는 몇 명이 갑니까? 몇 명? 9명이. 한 명당 얼마씩? 18볼트씩. 1초에. 그래서 꼬마적으로 불킨 거야. 얘가 합한 에너지가 얼마인지 보세요. 이거 얼마입니까? 160. 162가 이 더한 값이죠. 산수를 108과 54의 합이 그거잖아요.
되겠어요? 이거 한 번 얼마예요? 네. 한 번에 36걸요? 1초당. 그래서 밝기 총합이에요. 이쪽이 엄청나게 커요. 밟을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를 빛으로 그냥 전환을 시켜주는 것 뿐이야. 전기 제품이라는 게. 가지고 가는 에너지 자체가 처음부터 달랐어요. 그래서 네, 이랬거든요. 이쪽이 훨씬 밟을 수밖에 없어요. 알겠냐? 그 얘기야. 사실은 안으로 쑥 들어가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낱낱이 어떻게든 보고 막 외우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회로도 이래요. 되겠어? 이겁니다. 그래서 회로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항의 역할입니다. 저항의 역할. 그래서 그 저항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저항을 결정하는 요인은 뭔데요? 네, 단면적과 길이 딱 중학교 2학년 수준입니다. 네, 비저.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 4개인 거 아세요? 저항의 크기, 비저항을 역수하면 전기 전도도라서 같은 말이에요.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4가지입니다. 온도. 그렇죠.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내가 구리로 만들었어, 니크로손을 만들었어, 이 자체가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죠. 어떤 물질 썼냐. 왜? 모든 물질 같은 두께, 같은 길이로 잘랐을 때 표준 저항 값이 다 달라요. 그걸 우리가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비저항. 요라고 쓰죠. 그래서 네, 물질을 똑같은 두께, 똑같은 길이만큼으로 잘랐을 때 각각의 물질마다 가지고 있는 표준 저항값. 이거 물질의 뭡니까? 특성이거든요. 되겠어요? 네. 그래서 비저항을 보면 그게 어떤 물질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라고 하고요. 비저항을 역수하면 뭐게요? 이게 전기 전류고 전류가 얼마나 잘 흘러. 알겠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같은 물질이라도 길이가 길어질수록 저항은 뭐해진다? 커진다. 그래서 직렬은 저항을 길게 연결하니까 합성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네. 자, 같은 물질이라도 굵기, 단면적이 커질수록 저항은 뭐해진다? 작아진다. 그래서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는 게 굵어지게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성 저항이 작아져서 전체 전류가 커지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고요.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이 하나 더 있죠. 뭡니까? 온도입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은 어떻게 되니?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커지는 애가 있고 온도가 높아질 때 저항이 작아지는 애도 있어요. 어떤 애가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커질까요? 우리가 쓰는 도체가 왜 이렇게나?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작아지는 게 뭐야? 반도체하고 부도체가. 알겠어? 그럼 우리는 이제 회로도 안에는 도체를 쓸 거니까 뭐 이렇다는 얘기죠. 되겠냐? 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중학교 2학년 때 저항의 크기는 굵기분의 길이에 비례한다라고 배웠잖아. 비례상수를 안 넣는 거지. 비례상수를 넣어야 값을 구할 수 있지. 그 비례상수가 뭐야? 그게 맞겠죠. 이렇게 된 거야. 저항값 구하는 건 이거야. 그래서 그러면 저항은 3개 결정되잖아요. 비저항, 굵기, 길이. 아니죠. 4개로 하겠죠. 온도도 들어가야죠. 어디 들어갈까요? 비저항 값이 온도마다 다르다니까. 온도마다 다르다니까. 그러면 똑같은 굴이라도 0도에서의 구리의 비저항 값과 10도에서 구리의 비저항 값과 20도에서 구리의 비저항 값이 마치 화학에서 배우는 용해도처럼 달라. 그러니까 각각의 온도에 맞는 비저항을 넣어야 돼. 알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온도 상수야라고 표현합니다. 되겠냐? 무슨 관계? 무슨 관계? 그죠? A, B 누가 저항이 커? 누가 저항이 커? 새끼들아! B. B요.
중학교 2학년 내신한다. 예. 누가 저항이 크냐 지금? A. 아 이게 논란이 될 수가 있구나. 기울기가 뭐냐? X축으로부터 기운 바꾸고 기울기 이건 알지? 여기부터 시작하면 핵인바인데 그럼 기울기가 큰 게 A인데 여기서 기울기 값이 뭐야? 항상 X축분의 Y축 값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뭐라고? 저항이거든. 그러니까 A의 저항이 더 크다고. 되겠어? 네. A의 저항이 더 크다는 얘기는요. 그죠? 길이가 누가 길다는 얘기야? A가. 굵기는 누가 더 굵다는 얘기야? B가. 같은 물질이라면. 됐어? 근데 신기하게도 눈 안 떠? 왜 이럴까요? 온도가 바뀌었어. 거꾸로 그래야겠다. 얘 저항이 점점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기울기가 점점 뭐해져 쟤? 작아지. 기울기는 작아지지. 기울기가 뭔데? 저항이 없어. 저항의 역수지 저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저항이 커진다는 얘기야. 그치? 똑같이 불인데 저항이 안 바뀌어야 정상인 것처럼 되잖아. 거짓말이야. 저항이 바뀌어요. 불인데 왜 바뀔까요? 온도가 올라가서. 맞아요. 전류가 흐를수록 그래서 온도가 보이시니 커져요. 그러니까 저항이 보여져요. 커지죠. 그러니까 기울기는 완만해져야죠.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 실제로는 이렇게 돼요. 저항값이 바뀝니다. 근데 우리는 저항이 바뀌지 않는 특정한 요구요? 그것만 계속 보는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알겠어? 이렇게 가. 우리 오늘 몇 문제 풀었어? 두 문제 풀었어? 그건 아니지 않니? 저번에 세 문제 풀고 집에 가서 반성했단 말이야. 두 문제 남겨. 자, 까먹었잖아. 전기 회로도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돼. 내가 전 세계에 전기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들은 그 수출하기 위해서 규격을 표시해야 되는데 이렇게 쓰는 거 알지? 중학교 3학년 내신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나오는 얘기야. 자, 이 전기 제품은 무조건 얼마? 100V에 꼽아주세요. 200V에 꼽으면 개새끼예요.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얘는 100V 용이야라고 하는 전격 전압을 표시한 거야. 자, 그럼 100V에 꼽으면 얘는 1초마다 200줄의 전기 에너지 써. 그러니까 그만큼 돈 내야 돼. 라는 뜻이야. 알겠어? 이 숫자가 크면 전기세 많이 내는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라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소비, 전력. 모든 전기 제품, 그 복잡한 전기 제품들을 만들어 팔아도 요금만 표시되면 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 교과과정까지 배운 아이들은 많은 정보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된대. 그러길 바래. 자, 전력 W는 뭐야? VI야, 그렇지? 얘 200W짜리고 100V야. 몇 암페어? 2암페어의 전류 흐르겠구나가 나와줘야지, 그렇지? V는 뭐야? IR. 그러면 이건 100이고 얘가 2니까 저항이 얼마짜리야? 55짜리야. 이렇게 나와줘야 돼. 됐어? 근데 가끔 가다가 이상한 새끼들이 있지. 수업 시간에 쳐줄다가 중간에 눈뜬 새끼들이 있겠지. 100V에 뽑으라는데 굳이 200V에 뽑아. 맞아? 이거 몇 와트일까? 이거 몇 와트니? 800와트입니다. 400와트입니다. 됐어? 전압이 2배 커지면 전력은 2의 제곱만큼 커져요. 전압이 3배 커지면 전력은 3의 제곱만큼 커져요. 왜 그럴까요? 라고 하면 실제로 전압을 변화시키는 순간 옆에 있는 얘네들 중에 변하는 게 있고 변하지 않는 게 있다. 되겠어? 변하는 건 뭡니까? 전류는 변하는데 저항은 이미 만들 때 재료의 굵기와 길이가 결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항은 변하지 않습니다. 됐어? 그래서 얘는 저항이 그대로 55니까 몇 암페어입니까?
전력은 몇 배 커져야 된다? 4배로 커져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전기를 쓴 만큼 돈 내는데 우리가 전기세를 한 달에 한 번 내는 거 아세요? 그러면 이제 한 달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초 단위로 계산을 내면 준우는 돈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미 1시간이 60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됐어. 1시간은 3,600초인데요. 하루는 24시간이고 한 달은 30일이야. 그러니까 시간 계산만 해도 숫자가 너무 무리하게 커요. 됐어? 그래서 전기세 낼 때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트라고 하는데 전기 에너지 그 중에서 VI가 전력이니까 전력 곱하기 시간이거든요. 전력 곱하기 시간이 에너지를 계산하는 건데 그 중에서 이걸 초 단위로 계산한 걸 실제 전기 에너지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초 단위로 계산하기에는 수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세를 낼 때는 초 단위가 아니고 전력에다가 실제로 시간을 곱해서 그래서 얘를 뭐라 합니까? 전력량이라고 해서 요금만큼 돈 냅니다. 알겠어? 그래서 실제로 전기 에너지의 단위는 줄인데 시간으로 계산한 전력량의 단위만 뭘로 쓴다? 와트 시간. 와트에다 시간 곱했어요. 그래서 앞에 건 영어로 뒤에 건 한국말로 읽으시면 돼요. 와트 시.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1 와트 시는 몇 줄? 3,600줄. 알 때가 됐는데. 외롭다. 하겠냐? 네. 이런 얘기인데 아직 그거를 못 풀었네요. 어쩌죠? 6번을 아직 못했는데. 아, 참 시간이. 얘들아, 2회, 3회 막 풀어. 나 기다리지 말고 혼자서 해. 기다리면 안 돼. 아니 다음 주도 1년 못 끝낼 거 다음 주에 못 끝내면 계약이야. 왔는데 어쩔 거지?